열어봐.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 이혼 서류야. 서로를 위해서야. 여보, 28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나 지금 아픈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서 더 빨리 정리해야지. 이거 오래가는 병이면 우리 집안 전체가 무너져. 집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네 병 때문에 애들 미래까지 망칠 순 없어. 제발 이러지 마요. 도장 찍어. 재산 분할은 공정하게 했으니까 걱정 마.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30분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김혜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는 습관은 28년이라는 세월이 몸에 새긴 흔적이죠. 혜진은 이불을 살며시 젖히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는 남편 박준호가 여전히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조용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혜진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힐끗 바라봤어요. 아들과 딸이 대학을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죠. 벌써 5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집에는 부부 둘만 남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저녁에 준비해둔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죠. 밥솥 뚜껑을 열어 따끈한 밥을 푸고 김치를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계란 2개를 프라이팬에 지지는 동안 혜진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은 희뿌연 회색빛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혜진이 정성스럽게 가꾼 화단이 있었죠. 봄이 오면 꽃들이 피어나겠지만 지금은 앙상한 가지들만 남아 있었어요. 혜진은 문득 자신의 모습이 저 화단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아침 차렸어요. 식탁에 상을 차린 혜진이 안방으로 남편을 깨우러 갔어요. 박준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세수를 하는 동안 혜진은 식탁 앞에 서서 숟가락과 젓가락의 위치를 다시 한번 가지런히 정리했죠. 박준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셔츠 차림이었어요. 중소기업 임원인 박준호는 항상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죠. 체면과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형적인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미팅 있다고 했죠?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준호는 국을 한 숟갈 뜨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 만나. 점심은 밖에서 드실 거예요? 그럴 거야. 저녁도 늦을 수 있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박준호는 묵묵히 식사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가 넥타이를 맸어요. 혜진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를 들었죠.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혜진은 식탁을 정리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야 할까 망설이다가 그냥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완전히 떠올라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28년 혜진은 한때 간호사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며 자신의 꿈을 펼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병수발을 하며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결국 경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혜진은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후회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니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집안이 활기찼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갈 준비를 시키고 저녁이면 숙제를 봐주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독립한 후 이 집은 너무나 조용해졌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딸은 해외 유학을 갔습니다.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을 볼까 말까 했죠. 혜진은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장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간호사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었죠. 그 시절 혜진의 눈빛은 지금과 달랐어요. 꿈과 희망으로 빛나던 눈빛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쯤 나를 위해 흐를까? 혜진은 사진첩을 덮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다정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무심했을 뿐이죠. 아이들도 효자효녀였지만 각자의 삶이 바빴습니다. 혜진은 거울 앞에 섰어요. 53세, 어느덧 주름이 늘어난 얼굴이 보였습니다. 흰머리도 제법 많아졌죠. 혜진은 머리를 쓸어 올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러 갔죠. 동네 슈퍼에서 저녁 반찬거리를 사며 혜진은 주인 아주머니와 짧은 인사를 나눴어요. 요즘 남편분은 어떠세요? 그냥 바쁘게 지내요. 아이들은? 잘 지내죠. 짧은 대화였지만 혜진은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특별히 나쁜 것도 특별히 좋은 것도 없는 일상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진은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 공원에서 자주 놀았던 기억이 났죠.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던 시절이었어요.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 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혜진의 마음속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죠.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녁이 되어 혜진은 다시 저녁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박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식이 있어 늦는다는 문자였죠. 혜진은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보면서요. 밤이 깊어지고 박준호가 집에 돌아온 것은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편은 샤워도 하지 않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혜진은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죠. 소파에 앉아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당의 화단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혜진은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평범한 하루였어. 그저 평범한. 혜진은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혜진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쪼이는 오후였죠.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이 풀리면서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죠. 시야가 흐릿해지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혜진은 그대로 쓰러질 뻔했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혜진을 부축했습니다. 혜진은 가까스로 정신을 붙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혜진은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어요.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지만 토해낼 것도 없었죠.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지럼증은 점점 심해졌고 두통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밥을 먹으려 해도 속이 메스꺼워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죠. 혜진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헬쑥해졌는지 확인했어요. 병원에 가봐야겠어. 혜진은 결국 동네 내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검사를 한 후 큰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어요. 혜진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종합병원 예약을 잡았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혜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아이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건 아닐까? 남편은 뭐라고 할까? 드디어 결과를 듣는 날이 왔습니다. 혜진은 진료실 의자에 앉아 의사를 마주 봤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과 혈액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혜진은 숨을 죽이고 의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희귀성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병명은 전신성 혈관염인데 이게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치료는 가능한가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증상을 관리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게 목표가 될 거예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진료실을 나온 혜진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말하지? 혜진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런 일을 전화로 말할 수는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 직접 얘기해야 했습니다. 저녁 때 박준호가 퇴근했어요. 혜진은 저녁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박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죠. 저기, 할 말이 있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박준호는 반찬을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뭔데? 병원에 갔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혜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희귀성 난치질환이래요. 전신성 혈관염이라고. 박준호의 손이 멈췄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혜진을 가만히 쳐다볼 뿐이었죠. 그래서 장기 치료가 필요하대요. 치료비도 많이 들 거라고 하고. 박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혜진은 남편의 반응을 기다리며 가슴이 조여왔죠. 보험은 되는 거야? 박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혜진은 당황했습니다. 보험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오래가는 병이면 솔직히 우리 집안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 박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큰 병에 걸렸다는데 첫마디가 돈 걱정이라니.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아직 대출도 남았고 애들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생각해 봤어? 박준호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했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준호는 별일 아니라는 듯 코를 골며 잠들었지만 혜진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며칠 후 혜진은 입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지만
혜진의 마음속은 겨울이었죠. 그날 오후 박준호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아니라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혜진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죠. 무슨 짓이에요? 서로를 위해서야. 집안 망가지기 전에 정리하자. 박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사업 거래를 하듯 사무적이었어요. 28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아프다고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너도 이제 50 넘었으면 현실을 봐야지. 내 병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힘들어질 필요는 없잖아. 박준호는 서류를 혜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볼펜까지 꺼내 놓았어요. 아이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혜진이 간신히 물었죠. 박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말 안 했어. 나중에 얘기하면 돼. 혜진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시야가 흐릿해져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28년의 결혼 생활이 이 몇 장의 종이로 정리되는 거였죠. 도장 찍어. 재산 분할은 공정하게 했으니까 걱정 마. 박준호가 재촉했습니다. 혜진은 볼펜을 집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글씨를 쓸 수가 없었죠. 정말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지만 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순간 혜진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28년의 세월, 간호사 경력을 포기하고 헌신했던 시간, 아이들을 키우며 참았던 외로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박준호는 서류를 챙겨 들고 병실을 나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혜진은 하얗게 변한 얼굴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은 혜진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팠던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죠. 나는 대체 뭐였던 걸까? 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의 봄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혜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만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이혼 후 혜진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은 생각보다 적었고 치료비는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혜진은 퇴원 후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했죠. 28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는 날 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원룸 바닥에 앉아 혜진은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잔액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죠. 약간만 해도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 달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어요. 혜진은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간호사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이름들을 짚어가며 혜진은 한참을 망설였죠. 2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최 선배님. 혜진은 마침내 한 이름 앞에서 멈췄어요. 최은경 선배, 대학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10년 선배였죠.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으로는 경기도 어딘가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선배님, 저 김혜진이에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진아? 세상에 얼마만이야. 혜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최은경 선배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을 찾아갔어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자리 잡은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최은경은 병원 입구에서 혜진을 반갑게 맞아주었죠. 많이 힘들었겠다. 최은경은 혜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간신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무슨 소리야? 네가 실력 있는 간호사라는 거 나 잘 알잖아. 우리 병원에 와줘서 내가 고마워. 최은경의 배려로 혜진은 요양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치료비를 감당할 만큼은 되었어요. 무엇보다 다시 간호사로 일한다는 것이 혜진에게는 큰 위안이었죠. 병원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을 돌보며 혜진은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환자들은 혜진의 부드러운 손길과 차분한 목소리를 좋아했죠. 김 간호사님, 당신 손은 참 따뜻해요. 한 할머니 환자가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병원에 특별한 환자가 입원했어요. 최은경이 직접 혜진을 찾아와 말했죠. 혜진아, VIP 병동에 중요한 분이 오셨어. 네가 맡아줄 수 있겠니? VIP 병동이요? 혜진은 놀랐습니다. 요양병원에도 특별병동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직접 담당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성그룹 알지? 그 총수이신 한도윤 회장님. 건강검진차 입원하셨는데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서. 한성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가 중 하나였습니다. 혜진은 긴장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VIP 병동은 일반 병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처럼 넓고 깨끗했고 모든 시설이 최고급이었어요. 혜진은 병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시오.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진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앉아 있는 노신사가 보였어요. 70대로 보이는 한도윤은 나이에 비해 정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담당 간호사 김혜진입니다. 혜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한도윤은 혜진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이군요. 네, 제가 이번에 새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혜진은 차분하게 대답하며 검사 차트를 확인했어요. 한도윤은 말없이 혜진의 움직임을 지켜봤죠. 며칠이 지나며 혜진은 한도윤의 일상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식사 시중, 투약 관리, 건강 체크 등 모든 일을 꼼꼼하게 처리했어요. 혜진의 손길은 조용했지만 세심했죠. 김 간호사. 어느 날 저녁 한도윤이 혜진을 불렀습니다. 혜진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네, 회장님. 당신 얼굴에 그늘이 있어.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썼는데 들켰나 봐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이 나이 먹도록 사람 보는 눈은 있어. 한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래 간호사 일하셨소? 예, 한때는. 혜진은 짧게 대답했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셨군요. 왜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한도윤에게 저녁약을 가져다 드리고 있었어요. 한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 간호사, 사람은요? 혜진은 약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한도윤을 바라봤어요.
버려질 때 진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깊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긴 듯한 말투였어요. 회장님? 혜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죠. 나도 한때 버려진 적이 있어. 아무것도 없던 시절, 믿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지. 그때 알았어. 진짜 사람의 본질을. 한도윤은 혜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혜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당신도 버려졌소. 내 눈에는 보이요. 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숨기려 애썼던 상처가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억하시오. 버려진 자리에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요. 한도윤의 말은 혜진의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원룸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한도윤의 말을 곱씹었어요. 버려진 자리에서 진짜 인생이.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꺼져가던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죠. 혜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헬쑥해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혜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향해 다짐했죠.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혜진은 그 빛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한도윤 회장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매일 정성스럽게 한도윤을 돌봤어요. 아침마다 혈압을 재고 식사를 챙기고 필요한 약을 준비했죠. 한도윤은 혜진의 세심한 손길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김 간호사, 잠깐 앉으시오. 어느 날 오후 한도윤이 혜진을 불렀어요. 혜진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소. 한도윤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혜진은 긴장하며 한도윤을 바라봤어요. 저에게요? 당신을 개인주치 간병인으로 고용하고 싶소. 병원이 아닌 내 곁에서 일해주시오.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벌가의 개인 간병인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급여는 지금의 10배를 드리겠소. 숙소도 제공하고 당신의 치료비도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겠소. 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금 급여의 10배라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죠. 게다가 치료비까지 부담한다니. 회장님,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은 내가 판단할 일이요. 당신이 필요하오. 한도윤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혜진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죠.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틀 드리겠소. 이틀 동안 혜진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벌가의 세계는 혜진에게 너무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죠. 결국 혜진은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최은경 선배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도윤의 개인주치 간병인이 되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한성그룹 본관 옆 별관, 그곳에 한도윤의 개인 거처가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곳에 마련된 간병인 숙소로 이사했어요.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죠. 이게 정말 내 방이야? 혜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 책상, 욕실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혜진은 점점 한성그룹 내부의 복잡한 사정을 엿보게 되었어요. 한도윤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한민재와 차남 한민우 두 사람은 겉으로는 형제였지만 속으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죠. 회장 자리를 둘러싼 상속 싸움이었습니다. 아버님,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맡겠습니다. 형님, 그건 제 부서 소관 아닙니까? 형제는 한도윤 앞에서도 서로를 견제했어요. 혜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재벌가의 냉혹한 현실을 느꼈죠. 더 충격적인 건 한민재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한민재의 아내 윤서연은 유명 재벌가 딸이었지만 둘의 결혼은 위장혼인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실제로 둘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방을 쓰며 남남처럼 지냈죠. 어느 날 밤 혜진은 한도윤에게 차를 가져다 드리러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안쪽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아버지, 숨겨둔 자식이 또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한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은 숨을 죽였어요.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상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제 일입니다. 나가라. 지금 당장. 혜진은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재벌가의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죠. 며칠 후 혜진은 한도윤을 모시고 병원 정기검진에 동행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 거래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혜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박준호였습니다. 혜진은 재빨리 잡지로 얼굴을 가렸어요. 박준호는 혜진을 눈치채지 못한 채 통화를 이어갔죠. 한성그룹 계열사 납품건 말입니다. 네, 조건은 다 마쳤습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준호가 한성그룹과 거래하고 있다니. 그쪽 요구사항대로 다 처리했으니 이번엔 확실하게 계약서에 사인해 주셔야 합니다. 박준호는 통화를 끝내고 병원을 나갔어요. 혜진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 박준호가 이 병원에 있는 걸까?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준호와 한성그룹의 연결고리가 마음에 걸렸어요. 우연일까 아니면. 며칠 뒤 혜진은 한도윤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류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계열사 납품업체 명단이었어요. 혜진은 숨을 죽이고 서류를 넘겼죠. 그리고 거기서 박준호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계약 체결일은 1년 전이었어요. 혜진이 병에 걸리고 이혼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죠. 설마. 혜진은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계약서 뒷면에 특이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계약 조건 개인 신상 정리 완료 후 체결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개인 신상 정리. 혜진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나를 버린 게 계약 조건이었다는 거야? 혜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박준호가 혜진을 버린 건 단순히 병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성그룹과의 거래를 위해, 돈을 위해 혜진을 의도적으로 버렸던 거였죠. 거래의 조건. 내가 거래의 조건이었어.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휩쓸었죠. 28년의 결혼 생활, 헌신했던 모든 시간이 거래의 걸림돌이었던 겁니다. 박준호는 더 큰 이익을 위해 혜진을 버린 거였어요. 혜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죠. 용서할 수 없어. 혜진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잔잔했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아니, 흔들린 게 아니라 변한 겁니다.
희생자였던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죠.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어딘가에 박준호가 있겠죠. 자신이 저지른 일도 모른 채 편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복수의 불씨가 혜진의 가슴 속에 점화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버려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혜진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창밖의 달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달빛 아래 서서 조용히 다짐했어요.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자신을 거래의 도구로 여긴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혜진이 진실을 알아낸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수의 불씨는 가슴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혜진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죠. 평소처럼 한도윤을 돌보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오후 혜진은 한도윤의 약을 가지러 별관 1층 약재실로 내려갔어요. 복도를 걷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걸음을 멈췄어요. 그 얼굴을 알아봤죠. 정미라였습니다. 혜진이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 후배 간호사였던 정미라였어요. 10년 전 혜진이 경력을 포기하고 병원을 그만둘 때 정미라는 이제 막 신입으로 들어온 시기였죠. 정미라도 혜진을 알아봤습니다.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 김혜진 선배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이야. 정미라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어딘가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인사했어요. 오랜만이네. 선배님, 여기서 뭐 하세요? 설마 아직도 간호사 일하시는 거예요? 정미라는 혜진의 간호복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래, 간병 일을 하고 있어.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럼 저는 이직 큰 며느리예요. 한민재 상무 아내죠. 정미라는 과시하듯 왼손을 들어 보였어요. 손가락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큰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축하해. 혜진은 짧게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배님은 참 대단하세요. 아직도 이런 일을 하시다니.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못할 것 같은데. 말끝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혜진은 참고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정미라는 멈추지 않았죠. 그러고 보니 남편분한테 이혼당하셨다면서요? 소문 들었어요. 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미라는 입꼬리를 올렸어요. 언니는 왜 아직도 저 바닥을 못 벗어나요? 솔직히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자는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 냄새가 평생 따라다니는 거 몰라요? 정미라의 말은 비수처럼 혜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미라야. 왜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병 걸렸다고 버려진 거 맞잖아요. 불쌍하긴 하지만 현실이잖아요. 정미라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죠. 10년 전 신입 간호사였던 정미라가 실수로 환자에게 잘못된 약을 투여할 뻔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혜진이 그 실수를 발견하고 대신 책임을 졌었죠. 정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었어요. 언니,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때의 정미라 목소리가 혜진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정미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미라야, 내가 예전 일은 예전 일이죠. 지금은 달라요. 전 이제 재벌가 며느리고 언니는 간병인이잖아요. 신분이 다른데 뭘 더 말해요? 정미라는 차갑게 말하고는 복도를 지나쳐 갔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어요.
배신감이 온몸을 휩쓸었죠. 선의를 베푼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박준호에게 버려진 것도 모자라 과거 도와줬던 후배에게까지 모욕을 당하다니. 그날 저녁 혜진은 한도윤을 모시고 병원 정기검진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병원 건물 안 한도윤은 화장실에 잠깐 들르셨고 혜진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진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준호가 한민재와 함께 서 있었어요. 박준호는 두툼한 검은 봉투를 한민재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재빨리 복도 모퉁이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번 건은 확실하게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진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니까. 한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아저씨, 병원 일은 깔끔하게 처리해 주셔야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박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혜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걱정 마. 그쪽 부인 거는 이미 다 정리됐잖아. 이혼도 깔끔하게 됐고. 한민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혜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죠. 병 걸린 타이밍도 절묘했어. 덕분에 명분도 생기고. 그러게. 어차피 오래 못 살 사람 미련 가질 필요 없었지. 두 사람은 웃으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혜진은 벽에 기대어 몸을 가누지 못했어요. 내 병까지 이용한 거야? 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준호와 한민재의 대화는 명확했어요. 혜진의 병은 박준호가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이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병 자체가 거짓일 수도 있었어요. 혹은 병을 더 악화시킨 건지도 몰랐죠. 혜진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저씨가 원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혜진은 그 말을 곱씹었어요. 한성그룹이 원하는 거래 상대는 따로 있었고 혜진의 존재가 방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박준호는 혜진을 버렸던 거였죠. 혜진의 병조차 누군가에게는 거래의 도구였습니다. 28년 결혼 생활, 헌신했던 모든 시간, 포기한 경력,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래 조건으로 전락했던 거예요. 김 간호사, 어디 계시오? 한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진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죠.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혜진은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도윤은 혜진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 있었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당신 얼굴이 새하얗소. 한도윤은 혜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회장님,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나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도윤은 혜진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오. 혜진은 방금 목격한 장면을 한도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준호와 한민재의 대화, 자신이 거래의 걸림돌이었다는 사실, 병조차 이용당했을 가능성까지. 한도윤은 묵묵히 혜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셨군요. 세상의 진짜 얼굴을.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혜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도윤은 혜진을 부축하며 벤치에 앉혔어요. 김 간호사,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하오. 계속 피해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심판자가 될 것인가. 한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한도윤을 바라봤어요. 심판자요?
사람을 버린 자들은 대가를 치러야 하오. 당신이 그 대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한도윤의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혜진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죠. 하지만 전 아무 힘도 없는데요. 힘은 내가 주겠소. 한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한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죠. 혜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도윤은 혜진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재는 고즈넉했고 오래된 책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혜진은 의자에 앉아 한도윤을 마주했죠. 김 간호사, 내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한도윤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한때 버림받았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시절이었지. 한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소.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 집을 전전했지.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았소. 밥이나 얻어먹는 천덕꾸러기였어. 혜진은 놀랐습니다. 재벌가 총수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16살 때 서울로 올라왔소. 막노동을 하며 돈을 모았지. 그러다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동업자가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갔소. 한도윤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때 나는 생각했소. 버려진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저앉을 것인가? 다시 일어설 것인가? 어떻게 하셨나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도윤은 혜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다시 일어섰소. 그리고 맹세했지. 나를 버린 사람들 모두에게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한도윤의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후 20년을 악착같이 살았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았지. 그렇게 한성그룹을 일구었소. 회장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버려진 자리에서 시작됐소. 버려졌기에 더 강해질 수 있었지. 한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김 간호사, 당신도 이제 선택해야 하오. 버려진 자리에 주저앉을 것인가, 다시 일어설 것인가. 혜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한도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한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소. 그럼 내 제안을 들어보시오. 한도윤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혜진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당신을 정식 후계자 후보로 올리겠소. 네.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후계자 후보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자격은 내가 만들어주겠소. 당신에게는 이 더러운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소. 버려져 봤기에 진짜 사람을 알 수 있지. 한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혜진은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회장님 아드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들은 이미 썩었소. 돈과 권력만 아는 인간들이지. 진짜 사람의 가치를 모르오. 한도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후계자 후보 지명서였습니다. 사람을 버린 자를 사람으로 심판하게 하시오. 한도윤의 말이 혜진의 귓가에 울렸어요.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소.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소. 다만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한도윤은 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았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죠. 며칠 후
한성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혜진은 한도윤을 수행하여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가득했고 한민재와 한민우도 자리하고 있었죠.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소. 한도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 자리에 있는 김혜진 씨를 후계자 후보로 지명하겠소.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민재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듣고 계신 그대로요. 김혜진 씨를 정식 후계자 후보로 올리겠소. 한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민우도 얼굴이 굳어졌어요. 간병인을 후계자로요? 말도 안 됩니다. 내가 결정한 일이요. 반대할 권리는 없소. 한도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가만히 서 있었지만 온몸에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어요. 이사회 규정상 이건 불가능합니다. 한민재가 항의했습니다. 한도윤은 비웃듯 말했어요. 규정은 내가 만들었소. 바꾸는 것도 내 권한이지.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임원들은 웅성거렸고 한민재와 한민우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하지만 한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혜진은 복도에서 한민재와 마주쳤어요. 한민재는 혜진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무슨 수를 쓴 거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민재는 비웃었어요. 간병인 주제의 후계자? 웃기는 소리 마시오. 혜진은 한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움츠러들었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상무님,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뭐라고? 한민재가 화를 냈지만 혜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죠. 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짓밟히지 않을 겁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한민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혜진은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혜진의 눈빛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무너지는 여자가 아니었죠. 나는 피해자가 아니야. 혜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내가 끝낼 거야.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던 복수의 불씨는 이제 거대한 불꽃이 되어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자신을 버린 박준호, 모욕했던 정미라, 거래의 도구로 여긴 한민재, 그들 모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버려진 자리에서 일어선 나를 후회하게 만들 거야.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희생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심판자의 목소리였죠. 한도윤이 말했던 것처럼 버려진 자리에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혜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방 안의 조명이 혜진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만 혜진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그림자가 자신의 새로운 힘처럼 느껴졌죠. 이제 시작이야. 혜진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어요. 버려진 여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심판자 혜진뿐이었죠. 밤은 깊어갔고 혜진은 내일을 준비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혜진은 두렵지 않았어요. 버려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혜진은 이제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혜진은 그 빛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었죠. 한성그룹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 명동 한복판에 위치한 그룹 본사 대강당, 그곳에서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이번 총회는 특별했습니다. 한도윤 회장이 직접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고 공지했고 주요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죠. 혜진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도윤이 준비해준 한복을 입었어요. 연한 하늘색 저고리에 진남색 치마, 단정하면서도 품이 있는 한복이었죠. 혜진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화장을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기품 있는 모습이었어요. 오늘이 그날이구나. 혜진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방 안에는 오늘 공개할 자료들이 들어 있었죠. 이혼 서류, 병원 CCTV 영상, 뇌물 전달 장면을 담은 동영상, 그리고 자신의 진단서까지. 준비됐소? 한도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어요. 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좋소. 오늘 당신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요. 한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대강당에 도착하자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주들, 임원들, 기자들까지 가득했어요. 무대 앞쪽에는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생중계 준비가 한창이었죠. 혜진은 무대 뒤 대기실에서 객석을 살펴봤습니다. 첫 줄에 한민재와 정미라가 앉아 있었어요. 정미라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한민재는 정장 차림이었죠. 그 옆에는 한민우와 다른 임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열 뒤쪽에 박준호가 보였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박준호는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곧 시작합니다. 스태프가 혜진에게 알렸습니다. 혜진은 마지막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도윤이 먼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한성그룹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도윤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은 조용했어요. 그 전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진 씨, 무대로 나오시지요. 한도윤이 혜진을 불렀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한복 치마가 우아하게 흔들렸죠.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간병인 아니었나? 혜진은 연단 앞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혜진에게 쏟아졌어요. 카메라 렌즈들이 혜진을 향했죠. 혜진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진입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요. 혜진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죠. 하지만 1년 전 병에 걸렸고 남편은 저를 버렸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제가 병 때문에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혜진은 화면을 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이혼 서류가 떴어요. 이것은 제 이혼 서류입니다. 병실에서 남편이 가져온 서류죠. 저는 링거를 맞으며 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객석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혜진은 다음 자료를 띄웠어요.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 박준호 씨가 한성그룹 계열사와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요. 화면에 계약서가 나타났습니다. 박준호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계약 특이사항을 보십시오. 개인 신상 정리 완료 후 체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준호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제가 거래의 걸림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버려진 거였어요. 혜진은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박준호가 한민재에게 검은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어요. CCTV 화면이었죠. 이것은 한 달 전 병원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박준호 씨가 한민재 상무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대화 녹음입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병원 일은 깔끔하게 처리해 주셔야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그쪽 부인 거는 이미 다 정리됐잖아. 이혼도 깔끔하게 됐고. 박준호와 한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대강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한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혜진은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진단서였어요. 이것은 제 진단서입니다. 희귀성 난치질환 진단을 받았죠. 하지만 최근 재검사 결과 오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객석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혜진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진단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버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요. 혜진은 박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어요. 사람을 버린 데가 이제 받으셔야죠.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희생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심판자의 목소리였죠. 정미라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민재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때 한도윤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한도윤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겠습니다. 김혜진 씨를 한성그룹의 법적이고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객석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한도윤은 말을 이었어요. 동시에 그룹 공동대표로 임명합니다. 오늘부터 김혜진 씨는 한성그룹의 경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한민재와 한민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한민재 상무는 즉시 모든 직책에서 해임됩니다. 부정거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한민재에게 다가갔어요. 박준호 씨 또한 계열사와의 모든 거래가 취소됩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박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았습니다. 혜진은 무대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혜진은 이상하게도 후련함보다는 담담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버려졌던 자가 심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도윤이 혜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혜진은 침착하게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명동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끝났구나. 혜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이제 버려졌던 여자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혜진이 태어난 거였죠. 주주총회가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다시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혜진은 한성그룹 공동대표로 취임한 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바로 한성의료재단 설립이었습니다. 서울 강북에 위치한 재단 건물 앞 혜진은 현판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언론사 카메라들도 자리하고 있었죠. 한성의료재단은 버려진 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혜진은 마이크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갈 곳 없는 노인들, 병으로 고통받지만 치료비가 없는 분들,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어요.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었죠. 저 역시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버려진 이들의 마음을 압니다. 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혜진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곳은 단순히 치료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곳이 될 겁니다. 현판이 제막되었습니다. 한성의료재단이라는 글씨가 햇살을 받아 빛났어요. 혜진은 그 글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재단 이사장실에 앉아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정원이 보였어요. 환자들이 산책하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죠. 혜진은 이 광경이 참 평화롭다고 느꼈습니다. 이사장님, 새로운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직원이 들어와 말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70대 할머니로 갈 곳이 없어 거리를 떠돌다가 재단을 찾아온 분이었어요. 직접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혜진은 일어나 병실로 향했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할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사장 김혜진입니다. 혜진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혜진을 올려다봤어요. 이사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여기서는 모든 분이 소중한 분입니다. 편히 계시다가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혜진은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혜진은 할머니를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버려지고 절망했던 시절,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았던 그때를요. 이제 혜진은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었죠. 그 무렵 박준호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말단 계약직 노동자로 전락한 박준호는 매일 기계 앞에서 단순 작업을 반복했어요. 한때 중소기업 임원이었던 사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박 씨, 속도 좀 내. 공장장이 소리쳤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일손을 빨리 놀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박준호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죠.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박준호는 텔레비전을 올려다봤습니다. 뉴스에서 한성의료재단 개원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혜진이 환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비쳤죠. 박준호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이 버렸던 아내가 이제는 손 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 동료 노동자가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박준호의 사연은 이미 공장 안에서 소문이 났었죠. 재벌가 며느리 됐던 사람도 다시 평범해졌다던데. 누군가 말했습니다. 정미라 이야기였어요. 정미라는 한민재가 해임된 후 곧바로 이혼당했습니다. 재벌가에서 쫓겨난 정미라는 다시 간호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병원도 정미라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죠. 결국 정미라는 작은 요양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옷 대신 간호복을 입고 보석 대신 이름표를 달고 일했어요. 환자들의 대소변을 치우고 밤새 당직을 서는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죠. 정 간호사, 사무실 환자 좀 봐. 선배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정미라는 황급히 달려갔어요. 한때 남을 무시했던 정미라가 이제는 무시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 정미라는 휴게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어요. 텔레비전에서 한성의료재단 소식이 나왔습니다. 혜진의 인터뷰가 방송되고 있었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휴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미라는 고개를 돌렸어요. 자신이 모욕했던 혜진이 이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미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봄바람이 부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혜진은 재단 일을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경기도 외곽도로를 지나고 있었죠. 잠깐 여기서 세워주세요. 혜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곳은 혜진이 28년 동안 살았던 집 근처였어요. 차에서 내린 혜진은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동네 슈퍼, 공원 벤치,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오래된 단독주택. 혜진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문은 닫혀 있었고 마당의 화단은 방치되어 있었어요. 한때 혜진이 정성스럽게 가꾸던 그곳은 이제 잡초만 무성했죠. 참 오래 살았었지. 혜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봄바람이 혜진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버린 세상을 원망하지 않아. 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이 혜진의 말을 실어 날랐어요. 그들이 버린 순간부터 나는 다시 태어났으니까.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앞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혜진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과거가 있던 집에서 멀어지며 새로운 세계를 향해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차에 올라탄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가로수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이사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재단으로 가주세요. 오늘 새로 입원하신 분들께 인사드려야 해요.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버려졌던 그 시간들이 결국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한도윤이 말했던 것처럼 버려진 자리에서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니었어요. 그저 김혜진,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이었죠. 재단에 도착한 혜진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성의료재단이라는 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저 안에는 혜진처럼 버려졌던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하러 가볼까? 혜진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과 직원들에게 인사했어요. 모두들 혜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죠. 이사장실에 들어선 혜진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재단 개원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게 내 자리구나. 혜진은 의자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았죠.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혜진을 감쌌어요. 혜진은 눈을 감고 그 빛을 느꼈습니다. 버려진 자리에서 일어선 혜진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혜진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혜진은 눈을 떴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혜진은 서류를 펼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 창문 틈새로 살며시 들어왔어요. 그 바람은 새로운 시작의 향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향기를 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혜진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계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